자,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가 이제 41.15%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두 분이 약간 의견이 갈렸어요.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높게 나오냐. 성한용 선임 기자께서는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이후에요, 중요한 건. 김문수 후보가 이제 패배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아마 지도부가 해체되고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설 것 같은데, 그래서 비도의 체제로 가느냐 아니면 다시 전당대회를 하느냐 이건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지금 당권 다툼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김문수 대선에서 패배한 김문수 후보가 당권을 잡으려고 할 것이냐, 친윤계가 계속 주류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친한계가 치고 들어올 것이냐. 자, 이거 당권 다툼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가장 잔인한 심판을 저는 받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생명 연장의 꿈이 생겨버린 거지 않습니까? 이게. 아예 그냥 바닥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안 깨지겠구나. 이 정도 득표가 보장되는 이 기득권을 놓거나 모험수를 써서 내년 지방선거를 도전하기가 간단치 않을 것 같다.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예측하기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앞세우고 네. 지금의 지도 체제를 갈 것 같고요. 네. 한동훈 의원이나 등등 옆에서 포사격을 하겠지만 미동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거기에 균열을 내려면 선거 기간 동안에 자기의 진정성을 보였어야 돼요. 선거 기간 동안에 패를 다 까버린 거지 않습니까? 한동훈 의원도 그렇고 저 멀리 저 하와이에서 포 쏘시는 분도 너무 작고 너무 가볍게 너무 가볍게 쏴버리고 끝나고 나서까지 메시지를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선생님 말씀대로 이분은 복귀 안 하고 그냥 계속 쏘는 일만 하시면 연예인 하와이 연예인이 되시면 괜찮은데 국민들이 다 보더라고요. 저 사람은 대선에 열심히 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를 봤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진짜 오늘만 보고 딱 갔던 사람일 수밖에 없고 후보이기 때문에 사감이나 다른 그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사람들은 이미 다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거기다가 40% 이상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과학적이지 않은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어. 언제나. 그리고 빨간색 칠이 완전 고립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지금은요. 파랗고 빨갛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전 처음에 분당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렵겠다. 게다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에서 분당이 되려면 두 가지 요인이 뭐냐면 내부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짜게지든지 바깥의 유혹이 이걸 짜길 만큼 심대하든지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바깥의 이준석이라는 기회 요인은 그렇게 파괴적이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돼버렸고 내부는 깨질 만큼 처참하게 무너지지 않았다. 뭐 그래서 분당 안 되고 지금 체제를 그냥 봉합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그럼 듭니다. 뒤에서 친윤계가 계속 주도권을 가지고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는 해야 될 거예요. 비대위를 계속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전당대회를 하면 대표 출마 누구 할까요? 한동훈 전 대표 할 테고 또 안철수 의원도 할 테고 나경원 안 나올 리가 없고 윤상현 나온다고 봐야죠. 그런 건데 오늘 김문수 후보가 조금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 김재원 전 의원이 이른바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뭐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김문수 후보가 철봉을 잘하거든요. 턱걸이 잘하는데 몇 개 하냐 뭐 이런 논란이 그 있었죠. 사진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열혈 청년 김문수. 오늘 아침 집 근처 관악산에 올라 운동. 딱 글자 이렇게 해서 철봉하는 사진. 운동하는 무슨 동영상. 의미일까요? 이게 뭐지? 야, 이 혹시 진짜 당권 먹으려고 돌아오려고 주위에서 벌써 부추기는 이런 작전에 들어간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있고요. 오늘 오후 해단식 할 때도 말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분위기가 좀 약간 심상치 않아요. 이게 우리 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엉망이다 이렇게 막 야단을 치고 있어요. 사실 후보 본인이 잘못해서 떨어진 측면도 꽤 큰 건데 뭔가 당내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이런 거 보니까 이 국민의힘 큰일 났다. 이 잘못하면 김문수 후보 다시 당권 도전하고 또 하와이에 계신 그 홍 그분도 혹시 또 당권을 도전하고 그러면 이제 이른바 그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럼 뭐 좀비 정치라고 그래야 되나? 뭐 이런 장면 아주 험한 꼴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매우 불행한 길로 가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8.34%를 득표했습니다.
사실 이준석 후보가 지난 마지막 토론회에서 그 여성 혐오 발언을 하면서 두 분 모두 거의 정치 인생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뭐 10% 이상 나올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온 수치예요. 이거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간사한 게요. 어제 출구조사에 7.7이었지 않습니까? 네. 7.7이면 끝났다 했었는데 8.3 8.3 나오니까 달라요? 그때에 비해서 또 많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10%에 훌쩍 가까이 간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그 유권자의 평가가 간단치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그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닭목을 비틀어도 새벽을 온다고 하지만 네. 그러니까 그 닭에게는 오지 새벽이 않는다. 오지 않을 겁니다. 저는 네. 바로 지방선거 이야기하면서 나름대로 개혁신당의 틀을 흐트리지 않고 가겠다라는 발언을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 말은 오히려 흐트러지거나 이렇게 두려움을 묶어내기 위한 의도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간단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국회의원으로서 성과를 차근히 내면서 좀 더 장기적인 정치적인 진로들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안철수 의원의 길을 가지 않을까. 안철수 의원의 길이요. 네. 네. 뭐 그렇게 될 거예요. 다시 돌아온다 국민의힘에.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네. 아주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앞으로 대선 계속 출마할 수도 있어요. 네. 5년마다 할 수도 있고 4년 중임제로 바꾸면 4년마다 할 수도 있는데 매번 나올 겁니다. 나올 때마다 10% 미만일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가망이 없는 거죠. 이게 지난번 3차 토론 때 그 젓가락 발언이 너무 치명적이고요. 제가 아는 한 이 여성 유권자들 이 나이가 많고 적고 관계없이 다들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정채경화 기자가 분노하셨잖아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네. 뭐 정채경화 기자 같은 이 여성들이 혹시 특별 사면을 해주면 몰라도 뭐 그럴 가능성이 네. 없죠. 네, 없어 보입니다. 사면을 안 해주실 것 같아요. 쉽지 이게 않아요. 사면의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준석 후보의 미래는 사라진 상태고 계속해서 대선 출마해봐야 한 자릿수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네. 제가 지금 너무 그 독설인가요? 뭐 아니 근데 저는 안철수 의원 좀 기분 나빠할 수도 그러니까 있겠다. 이준석 후보는 본인이 이야기해서 그렇다 치고 실패한 단일화 이야기 나오는 거 계속 출마하면서 실패하는 사람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인용이 되어서 참 의문의 불행한 일패. 정치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예요. 출구조사에서는 1.3%포인트, 1.3% 득표율을 얻을 것이다 예상이 됐는데 아쉽게도 1% 벽을 못 넘고 0.98% 득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1%를 못 넘었는데 후원금이 쏟아졌다고 해요. 어제 오늘 포함해가지고 약 한 13억 원 정도 이제 후원금이 모였고, 이재명 대통령도 당선 뒤에 이제 권영국 후보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진보 정치를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일성인데, 앞으로 진보 정치가 가야 할 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진 않죠. 저는 이번에 좀 굉장히 아쉬워요. 제가 어디 방송사에 갔다가 그 스태프들 한 7, 8명하고 같이 모임을 하는데 그 중에 젊은 분들 한 3명 정도가 자기 권영국 후보 찍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뭐 혹시 한 3%까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희망 섞인 관측을 했는데 좀 못 미쳤죠. 그런데 유권자들 심리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란 정식을 해야 되니까 이재명한테 그냥 몰아주자 이랬던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게 미안하니까 선거 끝나고 후원금을 내고 뭐 이런 것 아닌가. 네. 뭐 좀. 근데 앞으로 이제 문제는 민주노동당, 이제 진보정당이 원내 의석을 차지하고 원내 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인데 지금처럼 그 거대 양당 정치 양극화가 막 극심한 상황에서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제도 개혁이 좀 필요해요. 네. 선거제도를 좀 바꾼다거나 아니면 국회 교섭단체 기준을 좀 낮춘다거나 네. 이렇게 해서 활로를 틔워줘야 우리 이 분노와 증오의 정치를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러니까 네. 진보 정당이 원내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공간.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좀 우리가 그렇게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민주당이 좀 너무 욕심이 많아요. 의석이 너무 많고 너무 많다. 그래서 선거 때 네. 되면 좀 연합공천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민주당의 미래를 키워 나가야지요. 뭐 언제까지 중도 보수 실용주의만 할 겁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좀 진보 정당의 공간 마련에 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열기를 지속시키는 게 참 간단치 않은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성과를 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결국은 정서적인 부분들이나 그러니까 머릿속에 공감을 가지고 실체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유지시켜야 되는 판이 되는 건데 그게 사실 진보 정치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보 정치가 싹 틔우기 위해서는 자생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 네. 외부의 환경의 변화들 이런 부분들이 이 정부에서 좀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대통령이 소년공 출신의 네. 좀 바닥을 잘 알고 이런 분이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그런 출신과 그 정서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면 될수록 그 지도자를 품고 있지 못한 진보 정치는 더 어려워져요. 그렇지 네.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를 상징하는 네. 다른 지도자가 생겨버리니까 이쪽에 정치적 파일을 키우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외적인 환경 그리고 좀 더 가진 분들이 자신의 것들을 공정한 기회들로 이렇게 나누어 주는 부분들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에 더해서 어찌됐든 예전에 비해서 유튜브라는 공간들이 있고 그 인물들을 부각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위치에까지 갈 수 있는 기회 요인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사람으로 어쨌든 정치는 좀 수렴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권영국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대중화시키고 네. 어떻게 본격적인 정치인으로서 상징화시킬 건가에 대한 그쪽 진영 내에 되게 심각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어제 이번에 얘기했던 유머를 좀 잡혔으면 좋겠다. 이거 이번에 포함해서. 후원금이 들어오고 이런 걸 물론 선거 비용이나 이런 걸 좀 정산이 될 부분들도 있고 유용하게 쓰시되 자원들을 어떻게 배분해서 거기에 투입하고 그 성과를 만들어낼 거냐 좀 파격적으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